자, 이번 시간에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기준 및 재해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성능 기준, 사고 예방 대책의 5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1단계는 조직입니다. 안전관리 조직이죠. 그 다음에 제2단계는 사실의 발견, 현상을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제3단계 분석평가. 그 다음에 제4단계 시정 방법의 선정. 그 다음에 5단계 시정책의 적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5단계로 나눠졌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재예방의 4원칙이 있습니다. 예방 가능 원칙, 손실 우연의 원칙, 원인 연계의 원칙, 그 다음에 대책 선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안전점검에 있어서는 인적적인 면에 있어서 건강 상태, 그 다음에 보호구 착용, 기능 상태, 자격, 적정, 배치 등이 있고요. 물적인 면에 대해서는 기계적인 어떤 기계 기구의 설비라든가 공구, 재료, 그 다음에 적치 보관 상태, 준비 상태, 전기 시설, 작업 발판 등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적인 면에서 작업 내용이라든가 작업의 순서의 기준, 직종간 조정, 긴급시 어떤 조치사항, 작업 방법, 안전수칙, 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시 등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는 작업 장소라든가 환기, 조명, 온도, 습도, 분진, 천결 상태가 있고, 불안전한 행위를 보게 되면 자세 및 행동, 잡담, 장난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장난을. 그 다음에 안전장치의 제거 및 불안전한 속도를 조절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작동 중인 기계의 주의라든가 수리, 점검, 청소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불안전한 기계의 사용 및 공구 대신 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안전복장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안전한 행위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위험한 장소의 출입이 있겠습니다. 산업재해를 보게 되면 재해조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재해 원인과 자체의 결함 등을 규명함으로써 동종의 재해 및 유사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재해율의 정의, 요 종류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재해율의 정의에서 연천인율, 그 다음에 강도율 이런 것이 있는데, 도수율 이런 거 있는데, 1000명의 근로자가 1년을 작업하는 동안에 발생한 재해 빈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연천인율이라고 하고요. 강도율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1000시간당 재해로 인해서 근무하지 않는 근로 손실 일수로서 산업재해의 경중의 정도를 알기 위한 재해율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도수율, 그 다음에 천인율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수율은 연 근로시간 100만 시간 동안에 발생한 재해 빈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린 도수율이라고 하고, 천인율은 평균 제적 근로자 1000명에 대해서 발생한 재해자 수를 나타내서 1000배에 한 것이다. 이걸 우리 천인율이라고 합니다. 이게 재율이 4가지가 있는 것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점검한 내용은 상호 이해하고 협조해서 시정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안전점검이 끝나면 강평을 실시하고 사소한 사항이라도 묵인하지 말 것. 그 다음에 과거에 재해가 발생한 곳에는 그 요인이 없어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 점검자의 능력에 적응하는 점검 내용을 활용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보게 되면 기계 및 기계장치가 너무 좁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때, 이때도 사고가 나겠죠. 안전장치 및 보호장치가 잘 되어 있지 않을 때, 그리고 적합한 공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 정리정돈 및 조명장치가 잘 되지 않을 때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재 연소의 3요소는 공기, 산소가 있어야 불이 나겠죠. 공기, 점화원, 가연 물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화재에 분류해서 우리가 A급 화재가 있습니다. 종이라든가 목재, 섬유 등 재를 남기는 일반 가연성 화재를 우리는 A급 화재라고 합니다. B급 화재는 가스라든가 알코올, 석유 등의 어떤 유류 화재 이런 것들을 우리가 B급 화재라고 합니다. 이때 B급 화재를 제압할 수 있는 것은 모래입니다. 물을 넣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A급 화재는 물을 이용하죠. C급 화재, 전기기계라든가 전기구 등의 전기 화재를 우리는 C급 화재라고 하고, D급 화재는 마그네슘 등 금속 화재, 마그네슘 스스로 막 불이 붙죠. 그래서 이 D급 화재를 우리는 마그네슘 등의 금속 화재를 우리는 D급 화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E급 화재는 가스 계열, 가스계의 어떤 화재를 우리는 E급 화재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참고로 조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소화기의 종류를 보면 분말 소화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 가정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죠. ABC 소화기, 포말 소화기, 그 다음에 AB 등급으로 나눕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B와 C 등급에서 적용한 것이고 전기 화재에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ABC 소화기, 포말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각각 여기에 나오는 화재의 종류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소화기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소화 작업, 화재가 일어나면 화재 경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선의 부근에 물을 공급할 때는 전기 통하는지 여부를 알아본 다음에 화재를 진압해야 될 것입니다. 감전의 우려를 염려해서 가스 화재가 났을 때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반드시 꺼줘야 된다. 카바이트 및 유류에는 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기름이 물 위에 뜨기 때문에 화재가 더 번질 염려가 있습니다. 물 분무 소화 설비에서 화재의 진화 및 연소를 억제시키는 요인이다. 연소물의 온도를 인화점 이하로 냉각시키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발생된 수증기에 의한 지식 효과, 연소물의 물에 의한 희석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화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안전보건 조치로서는 안전보건 표시의 종류가 있습니다. 안전보건 표시 종류에는 금지 표시, 경고 표시, 지시 표시, 안내 표시, 유해 물질 표시, 소방 표시가 있는데 워낙 많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 교재를 통해서 그림을 보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봐도 그냥 일반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작업복, 작업에 따라 보호구 및 기타 물건을 착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소매나 바지자락이 조여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너덜너덜거리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안 된다. 화기 사용 직장에서는 방염성이라든가 불연성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작업복은 몸에 딱 맞고 동작이 편하도록 제작되어야 된다. 상의의 끝이나 바지자락 등이 기계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도록 해야 된다. 옷소매는 폭이 좁게 된 것으로서 단추가 달린 것은 되도록 피한다. 왜? 단추로 이렇게 떨어지고 열려지니까. 그래서 작동을 많이 씁니다. 엔진 취급에 있어서 안전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주여부 취급 시 주의사항. 우리 앞전에 다 배웠던 내용들인데 이제 안전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 블럭과 실린더를 정비할 때 보링 작업이 한다 그러면 마모된 실린더를 절삭하는 작업으로서 보링 머신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때도 굉장히 안전을 좀 주의해야 되겠죠. 호닝이라는 것은 우리 앞전에 배웠듯이 보링하고 난 다음에 바이트 자국을 없애서 아주 곱게 연마하는 작업을 우리 호닝이라고 하는데, 엔진을 보링한 후에 바이트 자국을 없애기 위한 작업으로서 호닝 머신을 이용합니다. 리머, 어떤 그 덩어리, 턱이 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깎아낼 때 쓰는 게 바로 리머입니다. 드릴 구멍보다 더 정밀도가 높은 구멍을 가공하는데 사용합니다. 약간 연상을 시켜주죠. 칩을 제거할 때는 절삭률을 충분히 써서 유출되는 것이 안전하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실린더 헤드를 정비할 때 헤드를 볼트로 풀 때는 항상 바깥에서 안쪽으로 풀러주고, 조일 때는 안에서 바깥으로 풀러주고. 우리 엔진 배울 때 공부하셨죠? 왜 그러죠? 헤드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임 토크에 의한 헤드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줘야 된다. 실린더 헤드를 조일 때는 2, 3회 나눠서 토크렌치를 사용해서 규정값으로 조인다. 그냥 느낌만으로 조용하면 그 토크가 어떤 볼트든지 다 규정 토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규정 토크를 정확하게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쓰는 렌치가 바로 토크 렌치라는 거 알고 계시고, 실린더 헤드가 고착되었을 경우에 떼어내는 안전한 방법으로서는 우리가 나무 해머나 플라스틱 해머 등으로 연질해서 톡톡톡 쳐서 떼어내는 방법, 그 다음에 크랭킹을 시키면은 피스톤이 움직이다 보니까 압축 행정에 걸리는, 분명히 밸브가 닫혀있는 실린더가 있어요. 거기서 압축을 이용해서 헤드를 약간 들어 올리는 거. 왜냐하면 블럭과 헤드가 접착될 때 헤드 가스켓이 있고 그 가스켓이 접착됨으로써 완전히 고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떼어낼 때 쇠망치 같은 거라든가 드라이버라든가 끌 이런 거 쓰지 말고 나무 해머나 고무 해머를 쓰고 압축 압력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해서 헤드를 분리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헤드를 호이스트로 들어 올려서 블록 자중으로 떼어낸다. 이것도 마찬가지. 헤드에다가 체인 블록을 걸어갖고 서서히 들어 올려. 그럼 블록이 더 무겁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무게, 자중으로 인해서 뚝 떨어질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크랭크 축을 정비할 때 기관의 크랭크 축 분해 정비 시 주의사항. 축바지 캡을 탈거한 다음에 조립 시에는 반드시 제자리 방향을 껴야 한다. 저널 캡을 보면요, 반드시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가 엔진의 앞쪽으로 가게. 그 다음에 메인 저널이 5개다, 4기통일 경우. 이러면은 5개가 다 제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번호가 다 써져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만약에 조립을 할 때 무심코 분해했다가 1번을 갖다 4번에 낀다든가 하게 되면 아무리 똑같은 메인 저널 축이라도 상호간에 마모됐던 그 내용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각각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할 때는 제가 썼던 제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뒤축바지 캡에는 오일실이 있으면, 오일 리테너 하우징이죠. 오일실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오일이 새지 않도록. 스러스트 판이 있을 때는 변형이나 손상이 없도록 한다. 크랭크 축의 엔드 플레이를 방지하는 게 제 3번 저널에 보통 많이 들어가 있는데, 스러스트 베어링의 그 턱 부분이 있습니다. 스러스트 턱, 그것이 변형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라. 크랭크 축의 휨 측정할 때
V블럭에 크랭크축을 올려놓고 중앙에 다이얼 게이지를 얹어놓고 한 바퀴 돌리죠. 이때 휘임 값은 한 바퀴를 완전히 돌렸을 때 다이얼 게이지 움직인 총량의 2분의 1이 휘임 값이다. 따라서 그 다음에 런아웃은 뭐야? 어떤 흔들림이 있어가지고 움직인 총량이 런아웃이에요. 그래서 다이얼 게이지로서 런아웃 측정할 때 바늘이 전으로 가든 후로 가든 총량이 런아웃이고 휘임은 무조건 2분의 1이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밸브 장치. 밸브 장치를 점검할 때 작업 방법은 밸브 탈착 시 스프링이 튀겨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압축이 세기 때문에 스프링 장이 세기 때문에 압축 컴프레셔 스프링 탈착기를 써서 썬다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탁 놓게 되면 스프링 그 장력에서 튀어나가서 자칫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해라 계획입니다. 분해된 밸브에 표시를 해서 선호 간에 실린더끼리 바뀌지 않도록 1번 실린더에 썼던 건 1번 실린더 반드시 그렇게 구별을 해놔라 계획입니다. 분해 조립 시 밸브 스프링 전용 공구를 이용한다. 밸브 랩핑 작업을 할 때는 래퍼를 양손에 끼고 좌우로 돌리면서 이따금씩 가볍게 충격을 준다. 이 랩핑 작업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엔진 배울 때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페이스와 시트의 접촉 상태가 굉장히 정밀하게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사용하다 보면 열 팽창이나 또는 불균형 마모로 인해 가지고 가스가 새나가. 이때 위쪽으로 새나간 걸 뭐라고 그래? 블로우 다운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됐을 때 밸브 면의 접촉이 안 좋아가지고 가스가 새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콤파운드를 넣어서 연삭해주는 작업이 있어요. 고르게 이렇게 갈아주는 거. 가령 예를 들어서 시는데에다가 사용했던 건데 사용했던 시는데에다가 새 밸브를 갖다 끼게 되면 아무래도 그 간섭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맞을 수가 있겠죠. 접촉 면 상태가. 그래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고르게 딱 맞춰줄 때 그때도 연상을 해줍니다. 그때 갈아주는 그 작업이 바로 랩핑 작업이라고 하는 건데 이때 랩핑 작업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콤파운드를 쓴다. 금속성 가루를 오일에다 개놓은 거예요. 연마제죠, 연마제. 그걸 보고 우리는 랩핑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때 양손으로 하는데 요즘에는 양손으로 이렇게 고무옷을 끼워 손을 안 돌리고 전동기 갖고 합니다. 왜? 전동기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돌잖아요. 랩핑 작업할 때는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요즘은 다 전동 핸드 드릴 갖고 다 작업을 합니다. 자, 윤활 및 냉각 장치 취급 시 주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윤활 장치에서 기관 오일을 점검할 때 계절 및 기관에 가장 알맞는 오일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기관을 수평을 한 상태에서 점검합니다. 오일은 정기적으로 점검 교환해 줘야 되고 오일의 보충 또는 교환 시에는 점도가 다른 것을 서로 섞어서 하지 마라. 왜? 첨가물 자체가 틀립니다. 냉각 장치를 점검할 때는 방열기는 상부 온도가 하부 온도보다 높습니다. 그게 어디야? 시는데 헤드의 물자켓부 온도가 가장 높다는 얘기죠. 팬벨트의 장력이 약하면 물펌프의 회전 속도가 약하기 때문에 과열되기 쉽죠. 그 다음 물펌프 부싱 마모되면 물의 누수 원인이 된다. 때문에 우리가 타이밍 라이트 안쪽에 물펌프가 있기 때문에 타이밍 라이트가 아니라 타이밍 벨트.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우리가 타이밍 벨트 교환할 때 그 작업의 공임이 비싸기 때문에 기왕 할 때 물펌프까지 같이 교환한다. 이 얘기를 제가 엔진 수업할 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펌프도 수명이 어느 정도 그 타이밍 벨트를 교환하는 한 10만 킬로미터 퍼 아워 정도 이렇게 그 10만 킬로 정도를 주행하고 나면은 거기에 물펌프의 손상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타이밍 벨트 교환할 때 같이 교환해 줍니다. 실린더 블럭에 물때가 끼게 되면 엔진의 과열 원인이 된다. 그만큼 라지에다 코어 막힘 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물의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과열이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과열된 기관에 냉각수를 보충할 때는 시동 끄지 말고 공회전 상태에서 냉각수를 서서히 넣어가지고 천천히 물이 순환되도록 해서 엔진을 시켜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연료장치를 취급할 때의 주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연료를 공급할 때의 주의사항. 차량의 모든 전원을 오프하고 주의한다. 우리가 주유소에서도 시동 걸고 이렇게 주의하시는 분들 있죠.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의할 때는 시동을 꺼야 된다. 소화기를 비치한 다음에 주의하고 엔진은 시동 끈 후에 주의한다. 연료장치 점검 시 주의사항. 깨끗하고 먼지가 없는 곳에서 주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필터 교체라든가 연료 작업할 때에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작업장 가까이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준비한다. 경유 디젤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휘발유 같은 경우는 이게 기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서 담배를 핀다든가 했을 때 그 기화로 인한 화염이 전달이 돼서 불이 날 염려가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기관의 회전 부분에 손이나 옷이 닿지 않도록 한다. 빨려 들어갈 염려가 있으니까. LPG 연료 취급 시 주의사항. LPG 충전 사업의 시설에서 저장 탱크와 가스 충전 장소의 사이에는 방호벽을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탱크 쪽에서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다른 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LPG 자동차 관리에 대한 주의사항을 보게 되면 LPG는 고압이고 누설이 쉬우면서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LPG는 온도 상승에 의한 압력 상승이 있고요.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도 같이 올라가요. 가스 충전 시에는 합격 용기인가를 확인하고 과충전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용기는 직사 광선 등을 피하는 곳에 설치하고 과열되지 않아야 됩니다. 엔진 룸이나 트렁크 실내부 등을 점검할 때는 가스 누출 탐지기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내연기관의 가동에 있어서 기관을 시동하기 전에 윤활유라든가 냉각수, 배터리 상태 등을 점검한 다음에 가동을 해봐야 되고요. 기관 운전 상태의 점검사항은 배기가스의 색을 관찰하는 일, 그 다음에 오일 압력 경고 등을 관찰하고 엔진의 이상음을 관찰하는 것이 운전 상태에 대한 일반적인 점검입니다. 내연기관을 가동할 때의 주의점을 보게 되면 냉각팬이 있는 곳에서 접근하지 말 것. 냉각팬이 있는 곳에서 팬이 돌아가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혹시 다칠 염려가 있습니다. 윤활유는 규정량을 보충할 것. F와 L, F와 E 사이에서 항상 F에 가깝도록 채워져 있어야 된다. 벨트 장력 조정 시에는 반드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할 것. 자, 집 벨트에 빨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시 작업할 때의 어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동력 전달 장치 취급 시 주의사항을 보게 되면 기어가 회전하고 있는 곳은 반드시 뚜껑으로 잘 덮어서 위험을 방지해야 된다. 천천히 움직이는 벨트라 하더라도 절대로 손으로 잡지 말 것. 회전하고 있는 벨트나 기어에 필요 없는 접근을 금지하라고. 유압 라인 내 공기 빼기 작업할 때 마스터 실린더의 오일 저장 탱크에 오일을 채우고 공기 빼기 작업을 한다. 만약 오일이 없으면 공기 빼기 작업을 함으로써 오히려 오일이 부족해서 오히려 공기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작동 오일이 차체의 도장 부분에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아무래도 차체가 부식되거나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분리더 스크류 주변을 청결히 해서 이물질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내용은 브레이크 오일의 오일 공기 빼기 작업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변속기 작업 시 자동차 밑에서 작업할 때 안전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보안경을 끌 것. 자동 변속기 취급 시 주의사항 보면 자동차는 평지에 완전하게 세우고 바퀴는 고리목으로 고이고 변속기를 탈착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승강기로 들어 올린 다음에 변속기 스탠드를 지지한 다음에 작업을 해요. 예전에는 사람이 차 밑에 들어가서 배에다 얹고 나오는 우리 배치기라고 그랬어요. 배치기. 리프트가 없었던 시절에 차 밑에 들어가가지고 다 풀러서 배에다 얹어갖고 끌고 나오는 거. 상당히 무거우니까. 근데 요즘에는 다 미션 짝기라는 것이 있어서 차를 리프트에 띄워놓고 짝기를 이용해서 변속기를 가볍게 내릴 수가 있죠. 자동 변속기 분해 조립할 때 주의사항. 작업장의 청결을 유지하고 작업한다. 자동 변속기는 굉장히 정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지라든가 불순물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청결해야 된다. 클러치판이라든가 브레이크 디스크는 자동 변속기 오일로서 세척을 합니다. 같은 오일로서. 조립 시에 가스켓이라든가 오일실 등은 반드시 새 것으로 교환한다. 고무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분해를 하고 나면은 변형이 생겨요. 그걸 다시 재사용하면은 오일 누출될 가망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모가 필요할 경우 쇠망치 대지 말고 나무나 플라스틱 망치를 사용해서 연진 해모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제동장치를 취급할 때 주의사항. 브레이크 정비할 때에는 패드는 동시에 좌우 안팎을 세트로 교환해야 된다. 어느 한쪽만 교환하지 말고 교환할 때는 세트로 교환할 때 왼쪽 오른쪽 바퀴 모두 다 교환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쪽 바퀴에서도 안쪽과 바깥쪽이 있는데 그 두 개를 다 세트로 다 교환해야 된다. 그겁니다. 패드를 지지하는 록핀에는 그리스를 도포해서 굳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마스터 실린더의 분해 조립은 바이스에 물려서 지지한다. 왜? 조그맣기 때문에 그걸 분리하다 보면 손 다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마스터 실린더 바이스에다 물려놓고 작업해라.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공기 브레이크 장치를 취급할 때 라이닝의 교환은 반드시 세트로 교환해야 되고 매일 공기 압축기에 물을 빼준다. 얘는 공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기를 압축하면 수분이라는 게 공기 중에 있잖아요. 그것이 물로 변해서 공기 탱크 내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들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물을 다 빼줘라 하는 얘기예요. 공기 탱크에서. 규정 공기압을 확인한 다음에 출발해야 된다. 공기압이 부족하면 제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전장품의 취급사항을 보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전해액이 옷이나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한다. 왜? 묽은 황산이니까. 그 전해액이 묻으면 옷 같은 경우는 막 해지고 또 피부 같은 데 닿으면은 또 피부에 질환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화상을 입거나 해서 안 됩니다. 중탄산 소다수와 같은 중화제를 항상 준비해서 사용해라. 근데 거의 그러지 않죠?
황산액이 담긴 병을 옮길 때는 보호상자에 넣어서 운반할 것. 화상 입습니다. 잘못하면. 축전지 전해액량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배터리의 유관 검사는 벤트 플러그의 공기구멍 막힘 상태라든가 케이스의 균열 점검, 그다음에 단자의 부식 상태 등을 점검한다. 그 외에도 그렇게 부풀었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유관 검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축전지 케이스의 균열에 대해서 점검하고 정도에 따라서는 또 수리 또는 교환한다. 막 이 정도까지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굉장히 예민하게. 그냥 요즘은 다 통째로 교환을 해버리고 말죠. 전해액을 혼합할 때는 증류수, 즉 물에 황산을 넣어서 만드는 겁니다. 이거 문제 잘 나옵니다. 전해액 만들 때 물에 황산을 넣느냐, 황산에 물을 넣느냐. 황산에다가 물을 넣으면 다 튀어요. 그래서 반드시 물에다가 황산을 천천히 조금씩 흘려서 섞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우리 전기 시간에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할 때 주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전해액 비중 점검 결과 방전이 되었으면 보충전 해줘야 되고, 충전기로 충전할 때는 극성에 주의해야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지 마라 얘기입니다. 축전지 충전실은 항상 공기가 잘 환기장치가 돼야 돼요. 왜? 수소가스가 나오니까. 충전 중에 전액의 온도가 마이너스 45도씨가 넘지 않도록 한다. 온도가 45도씨 너무 과열되면 자체적으로 폭발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45도씨 넘지 않도록 한다. 충전 중에 배터리에 화기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수소가스 폭발하니까. 축전지를 과충전해서는 안 된다. 그럼 극판들이 다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터리 충전할 때의 주의사항들입니다. 충전 장치를 취급할 때의 주의사항. 발전기를 점검 또는 구동벨트 교환 작업 시에 발전기 출력 전화 점검 시 배터리 마이너스 케이블을 분리하지 않는다. 왜? 잘못하면 발전기에 다이오드가 나가니까. 배터리를 단락시키지 않는다. 이래도 안 되겠죠? 회로를 단락시키거나 극성을 바꿔서 연결하지 않는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회로 시험기 사용 시에 주의사항을 보겠습니다. 고온, 다습, 직사광선을 피한다. 어떤 시험기든 간에 저렇게 습기가 많거나 직사광선이라든가 온도가 높으면 전자제품을 이용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소선이 가겠죠. 제로 위치를 확인하고 측정한다. 이게 바로 뭐 0점 조정 같은 거 제대로 하고 들어가라. 왜? 저항 같은 거 잴 때는 0점이 맞지 않고 그냥 갖다 재면 그 저항값이 측정값이 아니잖아요. 그죠? 틀린 값이 나와. 그래서 반드시 0점을 맞추고 시작해라. 그 얘기입니다. 선택 스위치는 직류 전압은 DC 볼트, 교류 전압은 AC 볼트에 넣는다. 셀렉터 위치를 잘해라. 내가 배터리를 측정하고 있는데, 자동차 배터리 측정하는데 셀렉터가 AC에 가 있어. 그럼 측정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의 종류에 따라서 또 저항을 측정할 건지, 교류, 직류 어떤 걸 측정할 건지 거기에 맞게끔 적정하게 셀렉터 위치를 놓아라. 그 얘기입니다. 지침은 정면 위에서 읽는다. 측방에서 읽으면 수치와 바늘의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정중앙에서 봐야만이 정확한 값을 읽는다. 그 얘기입니다. 테스터 리드의 적색은 플러스, 흑색은 마이너스에 꽂고, 전류 측정 시는 회로를 연결하고 그 회로에 직렬로 테스터를 연결한다. 이 전류 측정할 때 전류 측정 방법 그동안에 몇 번 우리 공부했죠. 반드시 직렬로 측정해야 전류값이 측정됩니다. 각 측정 범위 변경은 큰 쪽부터 작은 쪽으로 하고 역으로는 하지 않는다. 중앙 손잡이 위치를 측정 단자에 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회로 시험기의 0점 조정은 측정 범위가 변경될 때마다 시전된다. 이 얘기 뭐냐면 범위가 있어요.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큰 저항, 그보다 더 큰 저항 할 때마다 0점 조정을 다 새로 셀렉터를 바꿀 때마다 0점 조정 다시 해서 시작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기계 및 기기 취급에 있어서 기계 취급은 측정 공구 사용 시 안전사항을 보게 되면 다이얼 게이지를 취급할 때 다이얼 게이지를 측정할 때 측정 부분의 위치는 공작물에 뭐든지 수직으로 놓는다. 다이얼 게이지는 움직인 양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수직이 아니고 삐딱하게 되면은 자기의 움직인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이얼 게이지는 항상 90도 직각이 되게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해 소재나 조정을 하지 않는다. 이런 측정 계기들은 분해하지 않습니다. 다이얼 인디게이터에 어떤 충격이라도 가해서는 안 된다. 충격을 주게 되면 변형이 올 수가 있으니까 측정할 때는 측정물에 스핀들을 직각으로 설치하고 무리한 접촉은 피한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충격이나 이런 거 주지 말고 정확하게 90도가 되게끔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다이얼 게이지입니다. 자, 마이크로미터를 보관할 때의 주의사항을 보게 되면 일단 마이크로미터도 정밀계이다 보니까 깨끗한 보관함에 넣어야 되고, 마이크로미터를 돌리는 손잡이 있죠. 거기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엠빌과 스핀드릴을 하는데 이걸 서로 접촉시키지 않는다.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 되고, 사용 중 떨어뜨리거나 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망가져요. 그리고 레쳇, 스톱을 1회전, 2회전 정도의 측정력을 가한다. 그 다음에 기름이나 쇳가루, 먼지 등에 의한 오차 발생에 주의해야 되고,
버니어 캘리퍼스는 아시죠?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또한 정밀계이기 때문에 부품의 바깥지름, 안지름, 길이, 그 다음에 깊이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버니어 캘리퍼스입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할 수 있는 범위는 이렇게 나온다고. 어떤 걸 측정하는지 바깥지름 측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경, 안지름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길이 측정할 수 있고, 깊이도 측정할 수 있는 다목적 공구가 바로 버니어 캘리퍼스입니다. 정비 작업 시 안전사항, 작업에 맞는 공구를 사용해야 된다. 어떤 거든지 다 마찬가지죠. 부품을 분해할 때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푼다. 어떤 그 부품이 있어서 분해할 때 반드시 분해 순서가 있을 거예요. 바깥에서 안쪽으로. 겉에 붙어 있는 것부터 다 탈거하고 안쪽까지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기장치는 기름기 없이 작업을 해야 되고, 누전이라든가 또는 단락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잭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손잡이를 빼놔야 됩니다. 잭을 사용해 놓고 손잡이를 껴놓으면 움직이다가 그 잭에 건드려 가지고 잭이 풀려서서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잭을 사용하면 반드시 손잡이를 빼놓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공구를 사용해라. 연료를 공급할 때는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되고, 차축을 정비할 때는 잭과 스탠드로 고정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 잭은 들어 올리는 거고, 스탠드는 보상장치로서 딱 받쳐놓는 거야. 그래서 일단 잭도 받치고 있지만 스탠드로 안전하게, 안전상 2개 이상을 안전장치로 써먹어라, 그 얘기입니다. 전기장치의 시험기를 사용할 때 정전이 되면 즉시 스위치는 오프해 놓고, 전기가 들어올 때 과대 전류가 갑자기 들어와서 망가뜨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정전이 되면 꺼놨다가 전기 들어오면 다시 켜서 사용해라, 그 얘기입니다. 리프트 작업할 때 우리 자동차 정비하시면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게 바로 이 리프트 사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주의를 좀 요합니다. 차축이나 차륜을 정비할 때는 잭과 안전 스탠드로 고정하고 작업한다. 2개 이상의 안전장치를 사용해라, 그 얘기입니다. 잭으로 차체를 들어 올리는 방법. 차체를 올리고 난 다음에 잭 손잡이를 반드시 빼내야 된다. 손잡이가 파이프를 이렇게 했는데 지나가다 건드리면 차가 떨어질 염려가 있어요. 잭을 올리고 나서 받침대, 즉 스탠드로서 받쳐놔야 안전합니다. 잭은 물체의 중심 위치에 설치한다. 이 잭이 유압잭이잖아요. 게러지 잭이라고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심 위치에 설치하고, 잭은 중앙 밑부분에 놓아야 되고, 잭만 받쳐진 중앙 밑부분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 자칫 잘못하면 스탠드를 설치하지 않으면 차 밑에 들어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잭은 밑바닥이 경고하면서 수평이 되는 곳에 놓고 작업해야 된다. 일반적인 안전사항입니다.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지켜야 될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지정된 흡연 장소 외에는 흡연을 하지 말아라. 요즘 뭐 버스장에서도 못하고 뭐 일반 도로에서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이렇게 안전 위험물을 취급하는 이 정비 공장 내에서는 이 흡연 장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작업자 및 정비 책임자는 작업 안전수칙을 지켜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리프트 작업 시에 차량 밑에서 안전장치를 반드시 사용해라. 도장 작업 중에는 분진 방지에 신경 써서 작업해라. 부스, 특히 도장하시는 분들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뭐 부스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환기 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중독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기기 취급, 차량 시험기 취급이 있습니다. 검사 장비들이겠죠. 시험기기 전원의 종류와 용량을 확인한 다음에 전원 플러그를 연결해야 되겠고, 눈금의 정확도는 수시로 점검해서 0점을 조정해 준다. 시험기기의 누전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어떤 기계든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전조등 시험할 때 차량을 수평에다 놔야 됩니다. 왜? 상향 하향이 있고 좌우의 각도가 틀리기 때문에 수평 지지면에서 세워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 적절히 예비 운전이 된 공차 상태에 자동차의 운전자 1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점검합니다. 시험기에 차량을 마주보게 할 것. 시험기에 차량을 마주보고 라이트를 켰을 때 검사하는 겁니다. 타이어 공기압은 표준 공기압이어야 되고, 자동차의 축전지는 충전한 상태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라이트에 정확한 전류가 들어가서 라이트가 제대로 된 성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사할 수 있겠죠. 4등식 전조등의 경우 측정하지 않을 때는 등화에서 발산하는 빛을 차단한 상태로 한다. 4등식이 때 뭐냐면 하이나 이런 거 있죠. 왜? 한쪽을 가려서 검사한다, 그 얘기예요. 옛날 자동차들 얘기하는 겁니다. 4등식일 경우에 안쪽에 하나를 가리고 검사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의 속도계 검사할 때 롤러에 묻은 기름이나 흙을 닦아낸다. 속도계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위하고 제대로 자동차의 구동바퀴를 돌려가지고 그때 속도를 검출한 거기 때문에 밑에 롤러 위에서 노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해서 얘가 차가 튀어나간다면 그대로 돌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에 주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롤러에는 기름이라든가 흙을 닦아내고 시험을 해야 되겠다. 시험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이 정상인가를 확인해야 되고요. 시험 차량은 반드시 공차 상태로 하고 운전자 1인이 탑승합니다. 모든 검사는 운전자 1인이 탑승해야 됩니다. 왜? 주행할 때 검사의 자동차의 상태가 어떤가를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처럼 뭐 무인 자동차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드시 운전자 1인이 탄 상태에서 검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타이어 휠 바란스를 시험할 때 시험기 사용 순서를 숙지한 다음에 사용해라. 그래야 정확한 값을 찾아내고 정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휠 탈착 또는 부착 시에는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시험하고자 하는 바퀴 규격에 맞는 테이프 코너를 선택한다. 타이어를 과속으로 돌리거나 진동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타이어의 회전 방향에 서지 말아라. 왜? 잘못하면 흙이나 이런 것들이 튀어서 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회전하는 휠에 손을 대지 않는다. 점검 후 테스터 스위치를 끈 다음에 자연히 정지하도록 한다. 손으로 잡아서 바퀴를 세우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균형추를 정확히 부착한다. 테스터에게 나타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정확한 구람수를 타이어에다가 부착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드 슬립을 검사할 때 시험기의 운동 부분은 항상 청결해야 된다. 이 사이드 슬립은 답판이 양쪽에 움직여요. 좌우로. 그래서 평상시에는 사람이 그 답판을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면 안 되겠죠. 사람이 넘어지니까. 그래서 중앙에 록 장치가 있습니다. 사이드 답판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잠궈 놓는 장치가 있는데 이 시험할 때는 이거 반드시 풀러놔야 돼요. 풀러가지고 답판이 제대로 움직이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차량을 진입시키는 거예요. 그 답판 위가 기름이나 이런 게 묻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시험기 답판 및 타이어에 부착된 수분이나 오일, 흙 등 같은 것들은 제거를 해줘야 된다. 시험기에 대해서 직각으로 서서히 진입시킵니다. 이때 앞차륜 정렬이 맞지 않으면 사이드 슬립 양이 테스트기의 값이 딱 나옵니다. 답판상에서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는다. 답판을 지나갈 때 절대로 브레이크 밟으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지나갈 때 값을 측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답판상에서는 조향 핸들을 좌우로 틀지 않는다. 이것도 핸들 놓고 가는 겁니다. 핸들 놓고 그 답판을 한 50cm 정도 되거든요. 그걸 싹 지나갈 때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답판을 통과하는 속도는 약 5km/h로 직진 상태로 통과해서 자연적으로 차량이 10m 주행할 때 옆방향으로 얼마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게 복비상에 있죠. 그거를 검사하는 테스터기가 바로 사이드 슬립 테스터기입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그 제동가는 제동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나중에 이 실기 시험 보실 때 특히나 저렇게 사이드 슬립이라든가 이 제동력 테스트 같은 여러분들이 직접 조작을 해서 값을 측정하고 답안지를 작성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쓰시기 바라요. 제동력 시험기는 타이어 트레드의 표면에 습기를 먼저 제거합니다. 미끄러지면 안 되고 타이어 페달, 브레이크 페달을 확실히 밟은 상태에서 측정하고 시험 중에 타이어와 가이드 롤러와의 접촉이 없도록 한다. 주 제동장치와 주차 제동장치 제동의 크기를 시험한다. 주 제동장치라면은 풋브레이크죠. 발로 밟아서도 시험하고, 그 다음에 핸드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도 시험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규정값들이 다 있어요. 이거 나중에 우리가 실기 시험 보실 때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전 수칙에 관한 내용을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